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70줄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나이 먹을 대로 먹어서 이제 탈 없이 살겠거니 했는데 말년에 참 별일을 다 겪었네요. 시간이 지나 지금은 마음 편히 꺼낼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참 못하지만 저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참 약합니다. 매사 겁도 많고 쓰레기 하나만 흘려도 가슴이 벌벌 떨리는 성격이라 거짓말도 못하고 죄짓고도 못 삽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말씀하시길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더라고요. 뭐 하나 쿵 소리라도 나면 세상 떠나가라 울기 바빠서 화 한 번 못 내시고 키웠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저는 참 조용조용하고 속마음 얘기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러대요? 나랑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그게 진짜 맞나 봅니다. 제 위로 2살 많은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남자라 그런지 저보다는 성격이 나았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녁 좀 주세요. 오라버니는 가끔씩 저희 집에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여름날엔 어디서 수박 한 통을 가져와서 같이 쪼개 먹고 뭐 그랬죠.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온 날, 저는 그 공부를 잘한다는 오라버니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씩씩한 목소리에 눈썹도 진하고 키도 훤칠하고 머리숱도 많은 미남이었습니다. 그 미남 오라버니가 저를 보더니 흰 이를 드러내면서 웃었습니다. 미남 오라버니가 17살 소녀의 마음을 흔든 것이지요. 바로 옆에 밥상 펼쳐서 오라버니 친구들이 모여 밥을 먹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가는 겁니다. 젓가락질도 잘하고 밥도 푸짐하게 떠서 먹는데 밥 먹는 것도 멋진 남자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아른아른 미남 오라버니 얼굴이 그려지고 공부하다가도 생각나고 젓가락만 봐도 떠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그 미남 오라버니를 보게 되었고 제가 너무 수줍게 굴었는지 제 오라버니가 제 마음을 딱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영자 시집갈 갔어요. 영자가 글쎄 제 친구 병호를 좋아하는가 봐요. 우리 영자 다 컸네.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고 동네방네 사방팔방에 소문을 내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리도 놀리니 미남 오라버니 귀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죠. 미남 오라버니도 그때부터 저를 조금씩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지고지순한 저의 짝사랑은 4년이나 계속되었고 그 사이 이제 제 오라버니와 미남 오라버니는 함께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같이 자란 제 동네 친구들은 대부분이 성년되고 곧바로 시집을 갔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지어준 짝을 만나 결혼을 했더랬죠. 얼굴이라도 알고 지냈으면 다행이지. 생전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남자한테 시집간 애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년이 되었는데도 부모님께서 깜깜 무소식이더라고요. 나도 살림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부모님이 나를 시집 보낼 생각이 없는 건가? 아무도 데려간다고 하질 않나? 하면서 고민이 많았더랬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남 오라버니를 짝사랑하고 있었기에 그냥 시집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미남 오라버니한테 시집가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참 곱고 고운 원피스 한 벌을 제게 입히시더니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처음 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왔으면 셋이 마주 앉아야 마땅한데 기다란 테이블에 나란히 앉으시더라고요. 맞은편 자리는 죄다 비워두고요. 어머니, 아버지, 누가 또 오나요? 우리 영자 시집가야지. 네 신랑감 만나러 왔다. 네? 제 신랑감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 기색 전혀 안 내비치시더니 갑자기 신랑감이라니요. 아직 미남 오라버니를 잊을 준비도 안 되었는데 무슨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엔 다 부모님이 지어준 짝이랑 결혼하는 거였기에
주먹 꼭 쥐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한 10분쯤 기다렸나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아른 체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괜히 속상한 마음에 일어나서 땅이 뚫려라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하도 미남 오라버니를 좋아해서 헛것이 들리나 싶어서 재빨리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헛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 눈앞에 미남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마저도 참 잘 어울리는 그 미남이 바로 저의 신랑감이었습니다. 상견례 내내 광대가 치솟아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콧구멍이 벌렁거릴 만큼 좋았습니다. 시댁과 헤어지자마자 부모님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사실 저희 부모님과 시댁 어른들이 원래 아는 사이셨고 제가 제 신랑 될 미남 오라버니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양쪽 집안에서 결혼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늘이 도왔죠. 비슷한 집안에 어른들끼리도 사이가 좋으시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견례에 올린 바로 다음 달에 식을 치르게 되었고 저는 짝사랑하던 미남 오라버니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격도 번듯, 외모도 번듯한 제 남편은 경제관념도 참 올바랐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으면 꽤 집이 산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네 집도 비슷하게 사는 수준이었고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임신을 해서 집에서 살림을 했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귀금속 같은 걸 다루시는데 남편이 그 밑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죠.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희 남편을 교육하실 때 돈 관련해서는 되게 엄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도 집만 해결해 주시고 아이 태어났을 때나 무슨 기념일 같은 거 과하게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딱 해줄 때만 하고 평소엔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듣자 하니 시부모님께서 막 결혼하셨을 때 되게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밑바닥부터 올라오셔서 그런가 해프신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가진 것에 비해서 되게 검소하고 남한테 티내지도 않고 참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남편이 자린고비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또 가족들이나 밖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머, 여보, 양말이 또 구멍 났네요. 이제 이거 그만 신어야 할 것 같아요. 신발 신으면 안 보여서 괜찮아요. 조금만 꿰매줄래요? 꿰매면 더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양말들은 정말 구멍이 잘 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돌아다니지 않고 거의 앉아서만 일을 하는데도 그 시절 양말들은 참 약해서 그랬나 봅니다. 무튼 우리 형편이 양말 하나 못 살 형편이 아닌데도 남편은 그걸 굳이 꿰매서 신었습니다. 초반엔 알뜰하니 좋네 하다가도 계속 보고 있자니 답답스럽더라고요. 몇 번은 몰래 버리려고 했는데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부턴 포기했죠 뭐. 속옷도 고무줄 다 늘어났는데도 그냥 입고 다니고 바지도 엉덩이가 반질반질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투도 하나 가지고 10여 년을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옷들 사다 주기도 해보고 몰래 내다 버리기도 해봤는데 그 버릇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나중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최태중. 뱃속에서부터 요란하게 태동을 해대서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더니 태어날 때 어찌나 우람하던지 머리통 하나 나올 때까지 생사를 오가다가 나왔습니다. 미남인 우리 남편을 쏙 빼닮은 참 예쁜 아기였습니다. 아기도 너무 예쁘고 우리 남편도 애를 참 잘 보길래 아이를 더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애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아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까지 둘째가 통 안 생기길래 여기까진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까 참 애지중지 애끼고 어르고 달래면서 키운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연세가 좀 있으셔서 남편이 사업 물려받고 하다 보니까 집에 여유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입히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아이가 좀 버릇없이 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국민학교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훈육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큰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인가 아들이 하나도 겁을 안 먹고 되려 저를 이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그래도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할 때 남편이 큰 소리를 치긴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깨갱하고 말을 듣는데 딱 그때뿐이더라고요. 남편이 안 보이면 또 말썽을 부리고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애가 좀 활발하고 개구져도 어릴 땐 힘든 거 모르고 키웠는데 버릇없이 행동하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 괜히 죄 지은 사람 된 것 같고. 그렇게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부턴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저희 애를 참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애가 갓난쟁이였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보러 오시고 와서 책도 읽어주시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장난감도 사주시며 정말 친하게 지냈더랬죠. 오죽했으면 아이가 아빠보다도 할아버지가 더 좋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물은 분이 아니시라 애가 버릇없이 굴 때 야단도 치셨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야단을 쳐서 그런가 아이가 할아버지 말은 좀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 중학교 올라갈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이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응? 이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번듯하게 자라야 해. 알겠지?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쏟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틀 뒤에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의 죽음이 충격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조금 빨리 찾아왔던 사춘기가 끝이 난 건지 아이는 중학생 때부터는 말을 곧잘 들었습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 이제 다 키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인생을 좀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은 얌전한데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부작거리면서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마음이 좀 놓이고선 남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귀금속 만들어서 사업을 하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그때 20, 30명쯤 되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또 좋아해요. 집에서 힘든 줄도 모르고 직원들 밥해다가 회사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게 또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바리바리 싸갈 때는 무거워서 힘이 들다가도 맛있게 먹는 직원들 보면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맨날은 못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음식을 해다 먹였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열심히 요리를 했거든요. 누구 생일이다 하면 갈비찜 해다가 먹이고 전날 밤에 불고기 재워다가 다음날 후라이팬 2개 꺼내서 볶고 회식했다 그러면 다음날 황태국 시원하게 끓여가고 내 식구들한테 해준다 생각하고 참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리를 좀 한다는 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아주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리 좀 알려달라. 간장은 뭘 쓰냐? 장 어디서 보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기 바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 손맛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맛보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 노숙자들 밥 주는 곳 있잖아요. 요즘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저희 때는 그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옆 동네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 말이 많았죠. 왜 그런 사람들 밥을 주냐? 동네에 냄새 배기니까 밥 주지 말아라. 못 오게 해라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대놓고 험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에게 배우기를 없는 사람 도우며 살으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요리를 그렇게 잘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해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 밥 주는 곳 가서 사장님한테 말을 하니 너무 좋다고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어디선가 쓸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신이 나서 식재료도 제가 다 사가고 새벽같이 나가서 요리하고 배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한테 험한 말 내뱉는 사람들한테 한 소리 해줬죠.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요. 다 내 부모 같은 사람이고 친구 같은 사람입디다.
콩고물이라도 하나 던져줄 거 아니면 그런 소리들 마셔요. 제가 원래 그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욱해서 소리 한번 쳤는데 그게 먹혔는지 사람들이 다 깨갱해서 그 이후로는 그쪽으로 얼씬도 안 하더랍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돈 없는 약한 사람들 무시할 땐 언제고 제가 나서니 입 꽉 잠그고 있는 꼴이 참 밉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남 돕는 재미를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보내고 아들이 대학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좋은 고등학교 보냈거든요. 당시엔 정말 큰돈 주고 학비 내가면서 교육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따로 과외도 받았고요. 과외도 얼마나 비싸요? 애 교육비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했던 게 아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투자하는 만큼 애가 잘해주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우리 태중이 성적표 나왔어? 고3 첫 시험이었는데 어땠어? 안 어려웠어? 그럼요, 엄마. 아깝게 몇 문제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반에서 2등 했어요. 성적을 물어보면 아들은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볼 때마다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 정도를 하는 정말 모범생이었죠. 우리 애가 어디 대학을 가려나, 서울대를 가려나, 연세대를 가려나, 고려대를 가려나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나가던 노숙자들 밥 주는 곳에 저희 애랑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제 또래의 애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이도 저희 애랑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가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동네에 같은 학교 보낸 엄마들이 없었는데 그 애 엄마가 유일했죠. 그래서 평소에도 학교 얘기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5월인가 6월쯤 되었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중 엄마는 학교 상담 언제 가? 상담? 무슨 상담? 고3이라고 상담하러 오라고 하던데 태중이가 얘기 안 해? 우리 애가 까먹었나 싶어서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로 상담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음날로 상담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사실 별 걱정도 안 되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였고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좋은 얘기만 듣고 오겠구나 생각하고 갔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태중이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중이가 상담인 거 깜빡했나 봐요. 워낙 공부에 열심히인 아이라. 우리 태중이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서울대에 가려나요? 네? 태중이가 서울대요? 네,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날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반에서 꼴등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계속 반에서 꼴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태중이가 꼴등이라뇨, 선생님. 제 아들 최태중이요, 선생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1학년 때부터 얼마 전에 본 3학년 첫 시험까지의 성적표를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내 아이가 반 꼴등이라뇨.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상담을 한 줄도 모르는 저의 아들은 학교가 끝나고 깨맑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고 그날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최태중, 너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너 이제껏 계속 반 꼴등했다면서? 아, 엄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학교에 가요? 아, 진짜 싫어. 뭐?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너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니? 공부하러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성적표는 어떻게 된 거냐고? 아, 그냥 다 거짓말이었어요. 안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혼내니까 나는 대학 같은 것도 가기 싫고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그날 아들의 하얀 가면은 벗겨졌고 그동안 아들의 행실이 모두 거짓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다고 하고선 매일같이 오락실과 만화방을 가서 놀았고 학교에서의 행실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턴 남편도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마음도 없는 애 붙잡아서 공부시킨들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대학 가기엔 한참 늦었고 이미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성인이 된 아들은 사업한답시고 목돈 받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저의 신랑이 굉장히 알뜰한 사람이잖아요. 그 돈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제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준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 사고 칠 것 같았거든요. 그 돈 가져다가 무슨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업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들 녀석 그렇게 나가버리고 남편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남편에게 독특한 취미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저희 남편이 은행을 못 믿거든요. 돈 가져다 주고 종이에 숫자만 덜렁 찍히는 게 못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집에 쌓아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돈이 쌓여 있는데 더 불안하더라고요. 도둑이 들면 어쩔 것이고 불이라도 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설득을 했습니다. 돈 좀 은행에 넣어두자고요.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제가 조금씩 가져다가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눈에 보이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면서 집에 돈을 쌓아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금을 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금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껏 20년 동안 집 구석에 숨겨두었던 돈으로 전부 다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것도 큼지막하고 묵직한 금괴를 사들이더라고요. 그걸 또 고이고이 모셔서 금고에 꼭꼭 숨겨두는 겁니다. 특이하다 생각했지만 뭐 어디다가 쓸 돈도 아니었고 지폐로 있으나 금괴로 있으나 별반 다를 게 없겠다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금을 애정하는 마음은 계속되었고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이면 금괴를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30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 사업도 무난하니 그냥저냥 잘 되었고 아들 녀석도 정신을 차린 건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참하고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어릴 때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도 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 모을 줄도 모르고 헤프기만 했던 아들이 결혼 자금도 스스로 모으고 저희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늦게나마 철들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러더니 이 아들내외가 저희 아들이랑 똑 닮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내 인생에 손주 보는 날도 오다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불현듯 저희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가실 때까지 손주 걱정하시던 시아버지. 정말 정도 많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좋은 할아버지였던 것처럼 나도 우리 손주한테 그런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자식 농사는 잘 못 지었지만 손주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 거 양껏 도와줘서 잘 키우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참 똑똑한 아이라서 믿음직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간호사거든요. 똑똑한데 심성까지 고운 우리 며느리가 모자란 제 아들 걷어줬다는 생각에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 태어나고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에 갑자기 아들이랑 손주가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뭐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손주는 내복 차림이었고 피곤해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니? 이 밤에 왜 왔어?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 갑자기 아니에요. 그 여자랑 못 살아. 아이씨, 열받네, 진짜. 나 잘 거예요. 피곤해요. 아들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씨 곱고 똑똑한 애가 어디 있다고 속이 뒤집힐 것 같았는데 아들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곧장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며느리까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이랑 못 살아요. 정말 최악이에요. 뭐? 야, 내가 할 말이야. 네가 더 최악이야. 아들내외가 저랑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싸움을 하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안 좋은 꿈, 빨리 깨고 싶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둘이 다투는 내용을 들어보니 제 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들 제 아들 잘못이 명백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니 허거한 날 술 퍼먹고 애는 보지도 않고 돈도 헤프게 썼다더군요.
그렇게 곱고 예쁜 며느리가 펑펑 우는 겁니다. 남의 새끼 데려와서 괜히 상처만 남긴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예쁜 눈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신 거 아는데요. 저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저 갈게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뒤돌아서는 며느리를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저럴까 싶어서 떠나는 며느리를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손주가 짐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여기서 좀 살게요. 뭐?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 여자가 다 가져갔어요. 아, 열받아 진짜. 재산분할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집 팔아주고 왔다고요. 뭐? 그렇게 가진 돈이 없니? 집을 팔 정도였어? 아, 그만 좀 돈돈거려요, 좀. 그리고 내가 혼자 쟤를 어떻게 키워요? 엄마가 봐줘야죠. 할 수만 있다면 다 뜯어 고쳐버리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고장난 건지 저 주둥이가 문제인 건지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린 손주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이건 다 아들 잘못 키운 제 업보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사업한답시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손주 돌보는 건 저와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키우다가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일 그만할까 봐요. 정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남편의 사업이 휘청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벌이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죠. 요즘에는 워낙 외국 물건들도 수입이 잘 되고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남편 회사 수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수도 천천히 줄어들고 결국엔 남편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만할 때가 되긴 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었고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벌어다가 저희가 쓸 데가 어디 있겠나요. 평생 모으기만 했는데 그만하고 쓸 때도 되었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게 의견을 물어봐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자 남편은 사업을 천천히 정리를 했고 저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로 했지요. 함께 손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오고 집에서 밥해서 오순도순 같이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 소소한 일상이 뭐라고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친구들도 잘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같이 일했던 거래처 사장님들과 만나고 온다고 하더군요. 처음 남편이 사업 물려받았을 때부터 알게 된 사람들인데 나이대도 비슷해서 형 동생하며 지내던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비슷한 나이에 퇴직을 했더랬죠. 한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이나 먹고 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유치원에 갔겠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겨서 반찬을 좀 만들었습니다. 노숙자 식사 주는 곳에 좀 가져다 주고 우리 손주도 먹일 반찬들이었죠. 그러다가 손주를 데리고 올 시간이 되어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앞 큰 길가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 신호등 건너서 조금만 걸으면 바로 우리 손주 유치원이 나오고요.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편에 남편이 보였습니다. 점심만 먹고 온다고 하더니 정말 일찍 귀가를 했더군요.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참 나이를 먹어도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멋지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남편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커다란 차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은 아수라장이었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급차를 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잃을 뻔한 저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축해줘서 겨우 정신줄을 잡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을 멍하니 보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 얼른 따라 탔습니다. 가는 길에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태중아, 지금 너희 아버지 사고 나셨다. 얼른 아가 데리고 와야 한다. 병원 가면 다시 연락할게. 네? 아, 뭐예요? 나 지금 바쁜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아, 짜증나 진짜.
아들 녀석 일생 도움 안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엉망진창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는데 아들 데리고 오는 거에 화를 내다니요. 내 자식이지만 오만정이 날아가는 기분 아시나요? 우리 남편 불쌍해서 생사를 오가는데도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도착하자마자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발 동동 구르며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주 유치원에서 전화 오고 아들 녀석 전화 오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결국 수술 받고 있는 남편 냅두고 급하게 손주 유치원 가서 손주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7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가망이 없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청승맞게 펑펑 눈물 흘렸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또 그 앞에서 손주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면회 시간 되어서 남편 보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편 잘생긴 얼굴 다 엉망되고 쭈그러한 노인네 몸에 뭔 기계를 이리도 달아놨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실눈을 뜨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고 느리게 손을 들어서 가까이 와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얼른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숨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의 숨이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장롱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마지막 말조차도 맘 편히 하지 못하고 남편은 떠나버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디서 뭘 하고 싸돌아다닌 건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기어들어왔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지 아들 돌보지도 않고 잘난 며느리도 내치고 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장례 치르고 집에 돌아온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들인 금괴 1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생전엔 그 금괴가 참 의미 없이 느껴지더니 금괴만 보면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함께 노후를 대비하던 재산이었고 우리 손주도 키워야 했으니 그 금괴를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 금괴를 그냥 제가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 찾아가서 금괴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면 꼭 밤에만 들어오더니 어쩐 일로 벌건 대낮에 술도 안 먹고 멀쩡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냅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아들의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것도 대차게 망해서 수습이 안 된답니다. 무슨 이상한 놈들한테 속아서 투자를 잘못했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는데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 자식인데. 천륜을 어떻게 돈 때문에 끊어낸답니까? 아들이 수일 내로 돈 안 채우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통장에 있던 돈을 모조리 빼서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가당치가 않아서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줬습니다. 엄마, 내가 이 돈 꼭 갚을게요. 정말 꼭 갚을게요. 알겠죠? 내가 진짜 약속할게요. 아들이 꼭 갚는다고 몇 번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잘못된 투자 안 할 거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일러두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대출 이자라면서 돈 가져오고 또 그 다음 달도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얘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얼마 안 남은 통장의 돈으로 손주 밥 먹이고 생활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행의 연속인 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제가 장을 보는 날입니다. 예전엔 요리를 자주 해서 장을 자주 봤는데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고 나이 드니까 요리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손주 데려다주고 장 보고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월요일이라서 장을 보고 집에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런가 이게 왜 열려있나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옷장에 옷들이 다 꺼내져서 널브러져 있고 손주 방이며 주방까지 다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안방에 있는 금고가 생각이 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금고로 가봤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금괴의 10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실 아들한테 돈 다 주고 집 잡아서 대출까지 받으면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금괴 때문이었습니다. 여차하면 금괴로 대출금 갚고 생활비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최후에 쓰려고 마지막까지 아껴둔 것이었죠. 남편이 그리도 애지중지했던 금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중한 금괴를 도둑맞아 버린 겁니다. 곧바로 정신 차리고 신고를 했고 경찰관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건 없어진 게 없으시고 금괴만 없어지신 걸까요? 몇 시쯤에 집에서 나가셨죠? 혹시 다른 흔적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아주 꼼꼼하고 친절하게 상황을 봐주셨습니다. 아파트 CCTV도 확인해 주시고 아파트 근처 길거리 CCTV까지 봐주셨죠. 하지만 도둑놈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다음날 집에 들어온 아들도 이 소식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들은 금괴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남편이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일러두더라고요. 욕심 많은 아이라 탐할 수도 있을 거라면서. 그런데 아들이 금괴 도둑 맞았다는 거 알고는 본인한테 말하지 그랬냐면서 요즘 금고 대여해주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며 성을 냈습니다. 솔직히 후회스럽더라고요. 상속받았을 때 그냥 다 팔고 통장에 넣어둘 걸 그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습니다. 이미 금괴는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도둑놈 좋은 일만 시켰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둑이 든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관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금괴 도둑 찾았습니다. 도둑 찾았다는 말에 불이 나게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나쁜 놈, 이제야 나타났구나. 만나면 금괴부터 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을 마주한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둑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다마다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태중이가 여기 왜? 여기 이 사람이 금괴 훔쳐간 도둑입니다. 선생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얘 우리 아들입니다. 네, 알아요. 아드님이 금괴 도둑이에요. 한 달 전에 금괴 판매한 거 딱 걸렸습니다. 머리가 멍하더군요. 아들을 붙잡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금괴 같은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방에 갔다가 그러다가 아이씨 몰라. 그리고 곧이어 경찰관분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드님 불법 도박하셨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모르셨나 봐요. 아무리 아들 녀석이 삐뚤어졌어도 아무리 헤프게 돈을 써도 그래도 불법은 안 저지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불법 도박이라니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골이 아팠습니다. 도둑질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 받게 되었는데 불법 도박은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손주와 둘만 남게 되었죠. 인생이 너무 처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생활도 궁핍하고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건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간 저희 남편이 결혼 30주년 때 사주었던 금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꼬박 이틀을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모든 걸 다 치워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사주면서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이를 먹어도 곱네요. 그렇게 받은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조차 너무 아까워서 고이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날에만 몇 번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수천 번을 고민하고 저는 결국 목걸이를 팔기로 했습니다. 어린 손주 먹여 살려야지요. 금은방으로 향한 저는 금은방 앞에서도 몇 번이나 고민을 하고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좀 팔려고 왔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괜히 목이 메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괜찮냐고 한마디를 했고 그 말이 뭐라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청승맞게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을 영영 잃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일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부를 금은방 주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머뭇거리더니 금 무게를 재어보았습니다. 50만 원. 남편의 마지막 흔적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돈을 달라고 했고 금은방 주인이 급히 돈을 세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이 미련 때문에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얼른 금은방을 빠져나오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금은방 주인이 저를 붙잡아 세우더니 뛰어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줬던 제 목걸이를 다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드릴게요. 그냥 이 목걸이 받은 셈 칠 테니까 가져가세요. 돈도 가져가시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사정이 괜찮으시면 그때 갚으세요. 내가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돈 꼭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행의 연속이던 그 상황에 귀인을 만나서 참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 가는 내내 펑펑 울면서 한 손에는 목걸이, 한 손에는 돈을 꼭 쥐고 왔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이자 한 번 내고 달걀 한 판 사고 김 한 봉지를 사고 작은 쌀을 샀습니다. 그래, 이거면 또 열흘은 버티겠구나 싶었습니다. 남은 돈을 꺼내보니 10,000원도 안 되는 지폐 몇 개와 동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이 굴러서 장롱 밑으로 굴러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농 밑에 들어간 거 꺼내기 힘드니까 그냥 말았겠지만 100원 하나가 귀한 상황이었습니다. 옷걸이 하나 들고서 고개를 숙여 장롱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장롱 밑에 말도 못하게 엄청난 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금괴였습니다. 남편이 제게도 말하지 않았던 금괴 50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퍼뜩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숨이 겨우 붙어서 했던 말. 장롱이 어쩌고 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드디어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괴 50개를 모두 꺼내서 가만히 쳐다보자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때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 그리움도 있었고 지금까지 생활고로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기도 했고 아들이 생각나기도 했고 다행이라는 마음도 있었고 무튼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상속세를 내서 금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괴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던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고도 금괴가 꽤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금괴들 중 하나만 남기고 모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금괴 하나를 가지고 금은방에 갔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귀인에게 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금은방 주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50만 원으로 열흘을 살고 또 집에서 내가 팔 만한 것을 찾고 그러다가 결국엔 집도 잃게 되었겠죠. 금도 못 찾았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제게 귀인 같은 그 금은방 주인에게 금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빌려준 50만 원 갚으러 왔습니다. 이게 뭐냐며 손사래를 치는 주인에게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만든 이 재산, 이게 뭐라고 천륜을 저버리게 되었고 마지막 추억까지 버릴 뻔했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살아봤지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돈 중에 제가 사는 동안 필요한 돈과 우리 손주 키울 돈만 남겨두고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돈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밥도 굶는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게 되었죠. 뭐든지 차고 넘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은 오래가는 법이고 쉽게 얻은 것은 뭐든지 쉽게 잃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저처럼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디다. 그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행하고 의기양양하지 마시고 있으나 없으나 됨됨이 지키며 사셨으면 하네요. 쓰다 보니 제 회고록처럼 되었는데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남은 여생 건강히 평안만 하시기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